안녕하세요. 집구석 변호사 집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집구석 변호사 집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봅니다. 집구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집안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죠. 흔히들 너는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뭐하니? 놀고 먹니?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구석 그리고 방구석이 온종일 마주하는 하루의 전부이자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그리고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는 2007년 14년 전쯤에 택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객이었고 피해자였어요. 그날 입원한 날 통증이 엄청 심했고 그날 밤이었던가 팔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사고 충격 때문에 근육도 놀랬겠거니 했었는데 이 경련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경련이 아니라 근육이 수축해서 움찔거리는 경련이었어요. 그런데 움찔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수의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한 수축으로 움찔하다 보니까 통증까지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 경련 때문에 오는 통증은 또 근육이 수축해서 움찔거릴 때마다 근육이 뒤틀리고 뼈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 그래서 저는 그 신경계통 질환으로 간대성 근경련과 신경계통 통증까지 같이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계통 질환의 통증과 경련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겪어봐야만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픈 것만큼은 아파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택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지불 보증을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사고 나고 2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이렇게 경련과 통증이 악화되고 당장 제가 통증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이 경련은 이렇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료비도 끊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합의를 하자. 하지 않을 것이면 소송을 해라. 소송? 법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대학 때 법과 생활이라는 교양 과목 한 과목 들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일단 소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 아마 교통사고든 뭐 의료사고나 산업재해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얻으신 환우분들은 소송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지인인 법률사무소 실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감사히도 착수금도 받지 않으시고 소송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신경계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카페 운영진으로 참여해서 사고 후에 피해자인 환우들의 고통을 직접 지켜보고 저 역시 직접 고통을 겪으면서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영진으로 몇 년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지 못하고 있네요. 변호사가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몸 상태가 너무나도 중증인 상태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처음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같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환자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법조인은 건강해야 되죠. 누가 저같이 아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법조인들은 사고를 겪고 사고 후에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겪고 그 안에서 신체감정 절차 및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현행 법 제도와 관행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피해자인 환우들을 직접 고통을 겪은 법조인만큼 대변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건강한 수험생들도 로스쿨 생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일단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교통사고 후에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데 해낼 수 있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텨왔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는 혼자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를 나오면서 후회는 없었어요.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친구가 대신 봐줬는데 합격을 했어요. 사실상 그 해에 로스쿨 준비하던 해에 소송을 시작하고 신체감정까지 입원해서 받느라고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로스쿨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은 잠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투병 당시 지방인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로스쿨 수험 생활과 투병 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었어요. 100% 불가능이었어요. 그때 상태로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버티자라는 각오로 입학을 해서 투병 생활 중에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로스쿨을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투병 생활 중에 로스쿨 생활한 이야기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동기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들, 학교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들, 저는 매일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단톡방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치와 장소만 남기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가령 뭐 쓰러졌으면 뭐 휴게실이나 집에 데려다 주고 뭐 간병까지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법전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장으로 찢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그 낮장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뭐 병원에서도 누워서 공부하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힘들지만 지하철을 가끔은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동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도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갚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꼭 그 감사함을 갚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시험을 3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실패를 했고요. 변호사 시험은 5일을 봅니다.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틀을 보고 하루를 쉬고 다시 이틀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수험생들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도 입증을 해서 1인실에서 침대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의료진과 감독관님들 입회하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에 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법무부에서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험을 보다가 그만큼 제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실신을 해서 의식을 잃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119를 불러서 시험장에서 이탈시킬 것에 동의한다는 각서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더는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로스쿨 도전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변호사 시험장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시험에 5일 동안 임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도와줬었는데 동생에게 너무 감사하는 인사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요. 그 도전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저는 3번 만에 그 해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제 몸은 병증이 너무나도 악화되었고 그동안 10년 넘게 복용한 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이었기 때문에 뭐 마약 진통제, 그다음에 항경련제 이런 약들이 굉장히 몸에 도구로 돌아옵니다. 필요악이죠. 그래서 각종 합병증, 뭐 약물 부작용, 뭐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거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어요.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불가능했고 그런데 만약에 혼자 불가피하게 집에서 있어야 할 때는 그리고 간병인 이모님이나 가족들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화장실도 못 가서 전화기를 켜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기어서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5년을 했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히도 저는 지금 주치 선생님, 물론 양방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방 선생님을 만나서 뭐 기능적으로 다 망가져가던 그 장기 기능들을 좀 살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생과사의 길목에서 매일 사투를 벌였어요. 더는 먹어내지도 못하고 매일 구토, 뭐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밥을 좀 먹고 있고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도 죽어도 다시는 응급실엔 가지 않는다라는 각오였는데 그 의지로 또 줄여보겠다고 항경련제를 많이 줄였더니 견뎌내지 못하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다시 경련약을 늘려서 복용하고 있고, 그러나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 사실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게 견디는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2년 전에 그날도 간병인 이모님과 병원을 다녀와서 누워 있다가 문득 그때 온통 고통과 정막만이 가득한 집구석에 누워서 눈을 뜨니까 천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문득 닫힌 천장 너머로 유난히도 찬란히 빛나는 별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내가 과연 이 집구석에서라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생과 사의 모호한 경계에서도 살아가고 있었고, 그때. 그리고 중환자와 법조인의 경계에서도, 중환자와 법조인의 모호한 경계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분의 환우분에게라도 뭔가 작은 위로라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그때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왜 집변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전하지 못했고 그냥 그때 문득 하고 싶었던 영상을 몇 개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사고 후에 피해자로 고통을 겪고 그 소송도 직접 수행을 해 보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있어서 그 현행 법제도와 불합리한 간행에 관하여도 사실 작년에 공익연구를 동기 변호사와 수행한 것이 있었어요. 발표까지 마쳤었는데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추후에 몸이 조금 따라주면 좀 자료들로 PPT 자료 만들어 놓은 걸로 발표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면 그 뭐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서 희귀난치병에 걸리신 피해 환우들이나 뭐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추후에 꼭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오늘 제 이 두서없이 주절주절한 이야기가 단 한 분께라도 뭐 환우분 아니면 건강한 분들이라도 각자 본인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단 한 분께라도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힘들게 버텨내신 모든 분들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